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주생킴도요. 오늘 월요일 방송 이제 폐장일 얼마 남지 않은 날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2013년도도 우리가 거래일수를 빼고 계산하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올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뱅가드 쪽에서도 상당히 위축되기도 했었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인 2231포인트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요란한 빙수레였습니다. 좀 아쉽죠? 빙빙 돌아서 결국 제자리 쪽으로 오긴 왔는데요.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대 큰 이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2013년도 저희가 그래서 주식승천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아듀 2013년을 슬로건으로 해서 총결산, 주식시장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4년도 대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오늘장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유가증권 시장 배당락의 눈치를 보면서 2.29포인트 내일 이제 배당락이 발생되다 보니까 하락 마감한 1999.30포인트로 2000포인트 조금 모자라게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2.21포인트 하락 마감한 488.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그대로 멈춰라 얼음이 되면서 1059.3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2013년도 증시 이제 보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식 승천을 그동안 2014년부터 빛내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는 더더욱더 빛내줄 그런 멘토분들로 모셨습니다. 정재훈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이상로 멘토 나문호 멘토가 왔는데요. 먼저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저도 이름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두 분 먼저 우리가 또 인사를 하고 그다음 이상로 멘토 그리고 나문호 멘토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청량으로는 시끌벅적하죠. 네 분이 함께 오니까 네 그만큼 2013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2014년도도 저희가 한 발 앞서서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분들께요. 즐거운 연휴, 행복한 연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주쌤한테만 그랬겠죠. 모두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우리가 사담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정재훈 멘토? 예, 일단 크리스마스는 편안하게 좀 보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좀 보냈고요. 아주 행복한 그런 하루를 보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푹 주무신 얼굴인데요? 네, 아주 푹 잤습니다. 너무 자가지고 얼굴이 지금 부어있죠, 지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는요? 예, 저희는 크리스마스에, 원래 이제, 애기들이 있고 하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냥. 왜요? 산타가 되는 거죠. 예, 산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외모상으로는 산타의 완벽한 그 외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주얼이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수염만 조금 길러서, 수염만 좀 붙이고 해서, 완벽한 산타로, 변신해서, 애들한테, 제 돈을 들인 선물만 줘야 되는. 그렇죠. 그게 모든 아빠들의 어떤, 의무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두 분이 푹 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못 쉬었습니다. 이분이 쉬셨죠. 예. 이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빠로서 충분한 의무를 다 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또 왜 그러십니까? 잠시 뒤에 좀 더 상세히 들어보고요. 자, 이상로 멘토,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 와이프가 출타 중입니다. 예, 와이프가, 예. 크리스마스 날, 이제 처갓집에 내려갔습니다. 자기만의 휴가를 가진다고. 그리고 저는 어제 사무실에서
남은 일을 했죠. 그래서 고객분들과 연말에 대한 예, 얘기를 좀 드리고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날요? 그러게요. 할 게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자, 안 돼.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남은 멘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크리스마스로 따져보면 한 20년 만에 명동 나갔는데요. 정말 아시죠? 찡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사람에 떠밀려가지고요. 서 있지도 못하고 무조건 가야 돼. 직진밖에 없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튼 명동과 종로와 인사동과 그리고 방산시장에서 빈대떡을 끝으로 어제 아주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자 모두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는 일을 했다라는 엄살을 부렸고요. 그리고 예병군 멘토는 주니어들 때문에 조금 힘든 하루를 보냈다. 나무로 멘토는 여유롭게 명동 가서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정재원 멘토는 피곤한 잠을 잤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주쌤도 네. 찼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특별한 자리에 초대되셨습니다. 이 분들이 2013년도를 결산하는 자리에 오셨거든요. 먼저 2013년도 증시 키워드. 나는 한마디로 2013년도 증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정재원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뭐 거래 대금을 좀 먼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어떻게 보면 몇 거래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미달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단 저항대를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예병군 멘토는 과연 2013년도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보겠다. 예, 뭐, 저는 이제 양파 같은 주식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처음 시작할 때가 2007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갈 때쯤도 지금 그 비슷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참. 까도 결국은 뭐 내용이 크게 있었다기보다는 뭐 눈만 좀 맵고 눈만 따갑고 뭐 이런 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처음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2013년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2000포인트 이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내내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 우리 증시가 신고가를 뚫고 2200, 2400, 뭐 2500까지도 갈 수 있겠느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삼천 간다는 말까지. 예, 그런 그렇죠. 얘기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결국은 2년여 동안에 갇혀있는 박스장에서 크게 탈피를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실망스러운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 까도 눈만 좀 아팠다라고 하는 양파 같은 주식시장이었다라고 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는 한마디로 올해를 정리해 본다라면 궁금하거든요. 가장 젊은 피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중에 들어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나오니까 조금 화사해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맞죠? 이분들이 조금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하시려고 참. 네. 일단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정리를 한다면, 저는 전래동화가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코스피, 그리고 토끼 코스닥이라고 정리를 좀 했는데, 어허. 코스피가 상당히 느렸죠. 느리면서, 언제 갈까 하면서 항상 어기적 갔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엄청 빨리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토끼는 벌써 쳐져 있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북이는 별로 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내년에는 좀 더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로 좀 변신하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토끼는요? 뭐 토끼는요? 네. 토끼는 그 지하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하 궁전 세계로. 아, 그래요? 그렇죠. 간 가지러 가야죠. 코스닥 끝에 가야 되는데. 간을 떼주러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간을 떼주러 가야죠. 전래동화를 잘 못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로 멘토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장을 요약한다면 들어볼까요? 결론은 초대형 장세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이게 동남아에서 쓰나미 왔을 때 있잖아요. 어떤 그 바로 가장 위험했던 섬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주민 사람들은 쓰나미 피해를 아무도 안 입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동료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마을 동료에 물이 빠져나가면 바다가
물이 줄어들면 모두 다 산에 가라라는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걸 이제 즐겨 부르다가 쓰나미 오기 전에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 빠져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 그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결과는 다 살았거든요. 올해 벵가드 한번 쫙 매도했다가 외국인들 쫙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고요. 개인들도 한번 휘전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다면 내년 초대형 장세 시작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성도 많이 강해졌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초대형 장세의 전초전 시작이었다라고 나무로 멘토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2013년도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는 거래일수를 봐야 됩니다. 이제 2거래일, 내일과 그리고 월요일 폐장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는 철저하게 가장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우울하게 증시의 상승폭이 없었던 올해였거든요. 2013년도 12월 증시는 오히려 후퇴를 했고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종목군 쪽에서 오는 척 하다 말았습니다. 과연 2013년도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오늘 출연하신 네 분의 멘토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셨죠? 오늘은 2013년도를 결산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내일은 2014년도를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분과 다른 멘토분들과 함께요. 그래서 이 네 분과 오늘 분명히 정리를 해봐야겠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기억나는 거. 나는 요것만큼은 정말 2014년도를 보면서 기억나더라. 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벵가드 펀드에 대한 매물 추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병 멘토는요? 뭐, 한 해 계속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죠. 양적 완화, 축소,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뭐,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얘기니까. 한 해를. 예.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는요? 네. 또 어두운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엔화 약세죠. 그래서 70엔, 75엔까지 엔화 대출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리어 엔화가 약세 국면을 접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다른 업종들이 좀 더 피해가 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분 모두 다 조금 부정적인 아쉬움이 많았던 시장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나무로 멘토는요? 예, 소재 산업재의 바닥 탈피가 저는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전차 군단이 있었던 시대에서 지금 조금통, 조선 금융통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의 내용만 들어보면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우리 멘토분들 너무 잘 견디셨고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마지막에서 희망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총 10분의 멘토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치입니다. 과연 말씀하신 이슈들이 베스트 5 안에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주식 승천 10명의 멘토들이 직접 뽑은 굿바이 2013년 주식시장을 뒤흔든 핫 이슈 베스트 5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 사상 처음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분인데요.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6.1%, 매출은 13.2% 각각 증가한 수준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회사로 자리를 매김했는데요. 상세하게 더 들어보고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을까도 우리가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가 바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전 멘토를 통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의 의미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삼성전자가 뭐 영업이익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좀 돌파했다라는 그 기사거리 사실 저는 감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수준이 그렇게 화답을 해주지는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10조를 좀 돌파를 했다라면 주가도 당연히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지수와 삼성전자와 외국인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세 번째가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 이 보유 수량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는 거의 올라간 부분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검정색 선으로 세로선으로 그어놓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 때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이 성장이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거기에 때맞춰서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들도 밀려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함께 지금 이제 주가도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땐 다시 밀렸던 게 제자리로 왔다라는 정도 수준밖에는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위로 이제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 감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주가에 대한 영업이익 사상 최초로 엄청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닥 매력은 있지 않았다. 정재훈 멘토의 정리일 수 있겠는데요. 이상로 멘토, 네. 참 외국인들 엄청나게 삼성전자 쪽으로 압박카드 많이 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수를 조정시킬 때마다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우리가 놀리켰죠, 사실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항상 마지막 불꽃이 항상 엄청 타오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화려할 때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네. 3분기까지 삼성전자에서의 중국 매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점유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빨간 박스 쳐놓은 게 바로 애플이죠. 애플이 3분기까지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의 이런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고단수로 올라감에 따라서도 IT 부품주들은 꾸준히 빠졌다는 거거든요. 3분기부터. 그러면 벌써 우리가 주도주 패턴을 보면 어떻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먼저 치고 가고 나중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를 따르던 여러 가지 IT 부품주들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 자체가 잔존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바로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는 약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만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4분기에도 좀 더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감을 우리한테 주는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의 이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반도체 가격 자체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실적과 그리고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해간다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랐어야 되는데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내 삼성전자 참 기관총 레포트를 보면 200만 원 목표가로 상향 조정을 많이들 했는데 150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죠.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명훈 멘토, 예. 삼성전자 참 더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거든요. 예. 일단은 파생 상품의 어떤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종목이, 빠지고 오르는 데에 따라서 어떤 현물, 지수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선물에서 어떤 방향성을 먼저 잡아놓고 현물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파생 상품의 어떤 선행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금융공학 쪽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삼성전자를 가지고 선물에서의 어떤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방어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외국 금융 쪽에서 먼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은 이미 그 토빈세라고 해서 그 각자에 맞는 토빈 텍스라고 해서 이제 그 금융 과세, 그러니까 단기적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금융 과세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2014년도에도 어떤 이 스마트 기기의 열풍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보급형 기기가 또 나옴으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점들이 이제 외국 수출 쪽에서도 더욱더 지금 삼성전자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점, 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2014년도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너무 과도한 우려가 나왔다. 그래서 IT 부품 쪽에서 어떤 너무 과도한 우려로 인한 어떤 투매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열풍,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열풍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는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요, 환율에 뭐 영향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아닌 그 국지적 리스크가 없는 그런 나라였다면 네.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주가가 지금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사실 뭐 기관이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외국인의 손이 안 들어가면 주가 자체가 오를 수가 없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의 힘이 우리나라에 자주지되는 게 뭐 삼성전자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들은 사실 삼성전자를 잘 안 사잖아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개인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삼성전자를 핸들링하고 있는 가장 큰 주체는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인데 이 둘의 싸움에서 그냥 발목이 서로 잡히고 나왔다가 잡혔다 나왔다 잡혔다를 반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그런 뭐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 비중이 좀 많이 낮아진다라면 이런 왜곡된 현상도 좀 없고 제 갈 길을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무노멘토의 이 5위에 들어간 이슈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삼성전자 150만 원에 팔아야 된다고 5개월 동안 줄기창창 제가 말씀해 드렸던 종목인데, 주식 격언에 이런 게 있죠.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서 확신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제품의 수명 주기 이론, 즉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도입과 성장과 성숙의 세태기로 넘어갈 때요, 성장기에 가장 많은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의 증가율이 생깁니다. 자, 스마트폰을 볼 때는 도입기에는 누가 다 가져가냐? 애플이 다 가져가고, 성장기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냈죠.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액은요, 성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 질적 성장이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은 분명히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별 판매에 따른 이익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뭔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굉장히 확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스마트 기기라도 이 스마트폰을 능가할 만한 기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내년에도요, 삼성전자가 강한 주가 상승을 좀 보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솔직하게 네. 좀 보고 싶은 게, 혹시 스마트 기기 지금 들고 계십니까? 한 몇 대 정도 쓰고 계십니까? 저는 뭐 스마트 기기는 휴대폰밖에 안 써요. 예. 예. 휴대폰 교체는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휴대폰 교체 뭐 2년 주기로 이제 주로 교체를 하는데, 네. 이제 그렇죠. 2년 주기마다 저 교체를 하죠, 거의. 아니 2년 주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근데. 할부 때문에. 할부금 때문에. 뭐, 할부 보여드리죠. 네. 할부금을 무시하고 얼리 어답터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고가 마케팅에서 이제 성공을 했지만 내년에는 일단 중저가 쪽으로도 집중한다는 얘기도 좀 많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조금 빠르게 땡기기 위한 그 통신사의 정책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만 쓰고도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도 지금 내년이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통신사의 정책이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쪽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착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100만 원짜리, 이제 과거에 이제 갤럭시 S3 4까지 나왔을 때 100만 원짜리 팔면, 예를 들어 40만 원이 남았다면, 이제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만큼 남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기술 격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나 뭐 펜텍이나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많이 남겨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만 많이 남겨 먹으려면 당장 LG 거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진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는 이 매출이 증가되지만 일정 부분 좀 삭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삼성전자 정책 자체가 조금은 어설프게 좀 들어갔던 면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박리담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알지만, 네.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3%, 4% 나오는 거는 제조업 치고도 상당히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 따라잡기를 시도를 하면서 애플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26%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래 삼성전자가 조금 어설픈 이렇게 따라잡기가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니 해도 이분들이 뽑아주신, 우리 멘토분들이 뽑아준 뒤흔든 핫이슈 베스트 5였는데요. 그 중에 5위가 결국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베스트 5 중에 4위를 공개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핫이슈 4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 테마, 결국 또한 하반기에 중소형주의 랠리는커녕 몰락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기대감밖에 없었고요. 또한 결국 지금 연말이 와서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거기에 갤럭시 S4 차기작으로 고가 마케팅이 들어왔지만 IT 중소형주들의 저가 단가 압력 부분이 오픈되면서 줄줄이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상세하게 이 네 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병군 멘토. 예. 하면 우리가 중소형주 급등주들 많이 볼 수 있는 멘토의 색깔이거든요. 예. 정치 테마 중소형주 올해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올해 뭐 당연히 정치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에 선거가 있었고, 그런 그 선거 결과에서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가려진 상황이었는데, 뭐 올해 그리고 그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올해 역시 그 승자와 패자의 어떤 향방이 분명히 엇갈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승자가 되기 위한 사람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있으나 결국은 그게 명확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대강의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만 작용을 했지. 그러니까 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치 테마 쪽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5년마다 한 번씩 기회장이 찾아온다. 그것은 선거 때의 얘기고, 지금 선거가 끝난 시점은 테마주하고는, 여러분들은 테마는 그냥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어떤 테마군들이 진정한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는 분명한 밸류에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실적적인 측면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결국은 중소형주가, 하락했다기보다는 테마에 어떤 몰락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지, 즉 박스권을 못 뚫고 간 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증시가 대세 상승을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동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좀 이슈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나무르 멘토는 워낙 이제 대형주 쪽으로만, 멘토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중소형주 정치 테마주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셨는데. 예. 대선 테마주는요, 원래 그 선거 전이고요.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대선 테마주는요, 2년 차에 움직입니다. 자, 올해 몇 년 차? 1년 차죠. 올해 다 죽는 해고요. 내년에는 대선 테마주가 다시 움직이는데, 차별화되어서 현 정부의 드라이브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원래 이제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도 이 4대강 관련해가지고 선거 전에 한번 뜨고요. 그 1년 동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년 차에 보통, 대선 테마들이 옥석 가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분명히 진행될 것 같고요. 코스닥 및 중소형주 힘이 없었던 이유는 아까 삼성전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요, 마진폭을
이 성장기 때만큼 많이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밑에 업체 쪼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IT 업체들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팔아먹으면 매출이나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돼야 되는데 매출만 늘어나고 이익은 못 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IT주도 힘 못 쓰는데 코스닥의 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도 한정된 상황에서 일단 IT군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1등 업체들이 창조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상생하자 그러는데 상생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결국 이 하반기로 오면서 연말 이제 마무리 오는 시점에서도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테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만 확인하더라도 중소형주를 1위를 달리고 있고 수익률이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있죠. 오늘 출연하셨죠? 정재훈 멘토한테 왜 이렇게 중소형주들 몰락이 심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소형주들의 몰락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갑자기 흥분하니까 침이 튀겨지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죠. 중소형주들이 몰락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물음표를 저는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소형주의 랠리는 상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승에 대한 초입 부분들에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린 경우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예병군 멘토나 아니면 나무누 멘토께서도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나무누 멘토님 같은 경우는 현재 2년 차부터 대선주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줬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관련 섹터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선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그래요? 화면 보죠. 가장 위에 있는 부분들이 과거의 이와 공형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빨간 두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속히 말해서 문재인 관련주, 그리고 아래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시세가 흐름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이후에는 결국 바닥권역까지 다시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어느 한때에 대해서 적절하게 매매를 했고 적절하게 수익을 냈다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바닥권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 5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조차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운이 없다라면 상장 폐지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대선 관련주가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단 한 종목도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대선주의 흐름들,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은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멘토들의 멘토링이 참 필요한 역할의 동반자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래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타이밍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1위까지 봐야 되잖아요. 5위, 4위 봤습니다. 3위 한번 볼까요? 네, 베스트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으로 그들은 웃었습니다. 경기 지표도 호전 소식들이 계속 도배가 됐는데요. 2008년도만 생각해보면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미국도 3분기에는 무려 4%의 성장률로 회복했습니다. 체면치레는 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회복으로 본격화됐다고 봐도 되는지, 유럽도 회복세를 들어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상로 멘토. 네. 미국과 유럽, 그래요. 유동성 가지고 계속 3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3위 이슈죠. 네. 가지고 유동성으로는 분명히 수혜는 유럽과 미국은 봤어요. 네, 맞죠. 근데 다른 국가들을 보면 봤다고 하기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한 가지 더 끼우면 일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일본 네. 정도의 네. 하반기에. 이게 참 주식과 그리고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냉정한 것 같습니다, 항상. 상당히 냉정한 게, 원래 같이 올라갈 때는 이머징 시장 같이 끌고 올라가죠. 하지만 상당한 위기감에 봉착했을 때는, 먼저 살려고 하는 게 항상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옆에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같이 끌고 난 다음에 가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금 체감상 좀 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크게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지금은 그런 그 브릭스 국가들에게는 또 타격으로 또 와닿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헤이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은 환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런 부분 자체는 또 보면 달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어느 정도 강세 자체가 나머지 또 국가들에게서는 조금은 좀 피해로 와닿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차피 지금은 제한된 바스켓일 뿐입니다. 거기 안에서 선진국에서 크게 가져가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조금은 손해를 보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동반 성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금 멘토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경기 부양책 제대로 연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 증시 쪽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던 2013년. 하지만 오히려 벵가드 매물 폭탄도 맞았고요. 그래서 상반기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예병군 멘토,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자체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대로. 예, 경기 부양책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어떤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증시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도 따라왔고요. 네. 그랬는데 경기 부양책을 전혀 쓰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좀 좋지 않았고 사실은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기 부양 즉 풍부한 유동성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대학교, 당시에 보스턴 유니버시티로 제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지금 미국의 물가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유가라든가 기름값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차별성이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인플레이션 진행형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관망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우리나라에도 꼭 저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그런데 우리만 굳이 이렇게 해서 자국 기업들의 어떤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루빨리 내년에라도 우리나라 정말 증시 쪽과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부양책이 정부에서 좀 나왔으면 한다. 뭔가 지금 나온 부양책들 좀 한쪽으로만 쏠려있죠. 나무로 멘토. 예. 일단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참 불쌍한 나라들입니다. 왜 불쌍하냐면 금융을 가지지 못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휴대폰 갤럭시 S4 아무리 팔면 뭐합니까? 받아오는 건 종이 쪼가리밖에 없어요. 25센트로 만든 $100짜리 지폐. 이 금융이라는 게 그렇거든. 실체가 없는 거. 우리는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받는 거는 종이 쪼가리. 결국 금융을 가지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 금융의 강자 국가들이 어때요?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위기에 오면은 이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절대 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누군가를 죽이면서 자기가 더 잘 살아지는 거거든요. 자기들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머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죽여가면서 자기들 더 잘 사요. 돈 찍어내면 되니까 윤전기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일본도 지금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요. 1980년대 보시면은 세계 시가총액 100개 중에서 40개가 일본 거잖아요. 1위부터 10등까지 중에 6개가 전부 다 일본 거일 정도로 아직도 금융이 탄탄하다는 거죠. 우리는 양적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더라도 이 영향은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폭탄. 어차피 금융을 가지고 노는 데에서는 끼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그나마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참 금융을 우리는 빨리 독립을 해야 된다. 참 그 부분이 제일 아쉽네요. 그렇군요. 나무로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려면 금융산업이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굴뚝과 제조산업보다는 금융산업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가 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2위 먼저 공개합니다. 2위 궁금합니다. 핫이슈거든요. 바로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지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로 엔화는 전 세계적으로 엔저라는 표현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제력이 악화되면서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한 해 내내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계속된 엔저 현상, 지금 바로 심층적으로 확인해보죠. 정재원 멘토 받아주세요. 예,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타격을 받은 부분들은 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좀 자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엔달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엔화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섹터들이 상승폭이 좀 다소 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상위로 랭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유틸리티 쪽이라든가 건강 쪽,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서비스 이쪽 부분들이 대다수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올해 이 11월 말 이후에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좀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다소 좀 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이 포함이 되겠죠. 뭐 기계라든가 건설 이런 쪽 섹터로 상당히 좀 영향이 좀 다소 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율의 영향 때문에 업종이나 섹터별로도 나름대로의 이 주도주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환율 그리고 지수 그리고 섹터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맨 위에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고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수와 유틸리티 섹터 그 다음에 내수 섹터, 통신 쪽이죠. 그 다음에 홈쇼핑 관련주들, 통신주들. 이러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엔달러의 환율과 맞물려서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아실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자동차 쪽 섹터입니다. 완성차 섹터, 현대차와 기아차 부분들이고, 맨 마지막은 현대위아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완성차 섹터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직격탄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모두 다가 받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선택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 위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영향도 상당 부분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방송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귀딱지가 붙었던 게 아베노믹스일 겁니다. 지겹죠? 그죠?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던 부분인데요.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베. 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자,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대비 달러 대비 지금 엔화하고 그리고 원화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본다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원화 자체가 약세를 보일 때 기점 자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라갔었고 다음에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역전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업 근간 자체 그리고 주도주 섹터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일본의 엔화 약세 자체는 우리나라의 사업 자체의 근간을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파급력을 우리나라에 피해를 안겼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앞서 나무노 멘토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판정승을 했던 2013년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결국은 이 엔저 현상이란 단어 그리고 아베노믹스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시장의 위축 발목을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재훈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비교 차트를 통해서 그러지 않는 분명히 피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자동차 부품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결국 내년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 계신 멘토분들이 찾아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과연 우리 10분의 멘토분들은 어떤 걸 올해 핫한 이슈, 우울했는지 긍정이었는지 1위 공개하러 갑니다. 자, 베스트 5 중에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돈줄 죄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소식이었습니다. 결국은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는데요.
올 한 해 내내 중요 변수로 하는 척 마는 척 하다가 결국 마지막 부분에 시작했습니다. FOMC에서는요, 월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액을 750억 달러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착수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미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비연금 멘토한테 마이크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일단은 뭐 양적 완화 축소 한 해를 계속 괴롭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뭐 조금 증시가 오르만 하면 한다. 양적 완화 축소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우려감에 의해서 빠지고 또 기존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면 또다시 상승했다가 또다시 뭐 양적 완화 축소 얘기 나오면 또다시 빠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2013년도 초반부터 계속 했는데요. 또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얘기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풍부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정말 좀 윤택해보자. 네, 네. 뭐 좀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래갖고 돈을 풍부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가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역기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경기 지표가 살아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순기능입니다.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적 완화 축소지, 양적 완화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축소입니다. 단지.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경기 지표의 어떤 호전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순기능으로 받아들였는데 시장이 늘 조정의 빌미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 이용을 해 먹은 과정에서 양적 완화가 어떤 일단은 어떤 빌미가 됐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이 양적 완화 부분에서는 이게 그만큼 빠질 우려가 섞인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주긴 충분했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 예비연금 멘토님 말씀하신 거를 그림으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텔레파시가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액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요. QE3 자체가 지금 축소가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버냉키는 분명히 말을 했죠.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데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자체 규모를 보시더라도 1월 달이 되면 갑자기 대폭 삭감이 되면서 시장이 빠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지,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경기가 안 살아났다면 또다시 거기에 대한 역풍은 또다시 우리 같은 이머징 시장이 그대로 다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국 유동성의 힘, 결국은 조기 종료한다 안 한다 할까 말까로 미국은 신고가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무르 멘토? 돈 찍어내는 놈이 장땡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유동성 공급할 때는요, 주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베노믹스, 아베 참 금방 그거 말 안 듣거든요, 그거. 우리한테만 엘비기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즉 뭐냐면 순기능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역시 미국에는 순기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가 일단 1% 한 4단계 정도 상승하기 전까지는요, 시장은 무조건 강세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아까 예비연금 멘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물어봅니다. 왜 떨어졌어요? 하니까 파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종료 뭐 이런 얘기들 나왔을 뿐이다. 시장은요,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나무르 멘토 결론 속 시원하게 우리의 하디스 베스트 1위에서 결론 내주신 것 같습니다. 걱정 뚝 간다 라는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가 특집 했는데 지금까지 주식승천 저희 네 분의 멘토분들과 함께 2013년도 주식시장을 달군 하디스 베스트 5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합니다. 운영 원칙,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저가 편입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모멘토의 포트폴리오 한일이와 2.12%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ST 오늘 1.45% 하락 마감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지만 보유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리몰딩스 1.18% 상승 마감을 하면서 69.6%의 수익률, 여전히 1위권이지 않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 1.25% 하락 마감하면서 낙폭을 조금 축소했지만 26.3% 역시 중소형주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해상 0.31%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2.84% 상승 마감하면서 6%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견 주셨네요.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 0.72% 하락 마감하면서 수익률 살짝 밀렸습니다. 하지만 4.5% 수익률 기록하고요. 보유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넥스턴 4.46% 상승 마감하면서 6%로 수익률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역시 중소형주 쪽으로도 많이 쏠려 있지만 강력 전 종목 플러스권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가 화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9,470원 5.2%의 확정 수익률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수익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화요일장에 롯데제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시초가인 185만원에 7.1% 수익 실현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7% 수익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 26.3%로 2위를 기록하고요. 최명석 멘토의 스펙코, 한국가스공사가 3, 4위입니다. 나무르 멘토의 롯데제가 오늘장의 포트에서 제외됐는데요. 확정 수익률 7.1%로 5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눈치채셨겠죠? 정재훈 멘토가 절대 강자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수익률 1위로 들어가는데 명예전당은 들어갈까 궁금한데요. 하리몰딩스 69.6%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 주식 승천이 9시로 올리고 난 뒤에 예병군 멘토 나홀로 있습니다. 성우전자로 24.2%로 금메달로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네 분과 하다 보니까요. 와, 시간이요. 무슨 초시계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정재훈 멘토, 예병군 멘토, 이상로 멘토, 그리고 나무르 멘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추쌤, 김도영과 이 네 분의 멘토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살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